60대 초반의 여인 이정희는 부엌에서 묵묵히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다. 오늘도 이렇게 시작하는구나. 아침 6시 반 남편 박재현이 방에서 나왔다. 그는 식탁 앞에 앉으며 신문을 펼쳤다. 박. 정희는 조용히 밥상을 차렸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재현은 한 숟가락 떠먹더니 인상을 찌푸렸다. 국이 짜. 죄송해요. 몇 년을 해도 감이 없어. 정희는 집 안 청소를 시작했다. 걸레를 들고 마루를 닦았다. 오후 2시 딸 수진이 찾아왔다. 수진은 소파에 앉으며 가방을 아무렇게나 던졌다. 엄마 아빠 요즘 어때? 건강검진은 받아? 잘 모르겠어. 오후 5시 아들 박승우가 도착했다. 승우는 거실로 들어서며 냉장고를 열었다. 맥주를 꺼내 따서 단숨에 마셨다. 오늘 더워 죽는 줄 알았어. 에어컨 좀 틀어줘. 근데 엄마 아빠 요즘 회사 어때? 잘 되고 있어? 잘 모르겠어. 아, 진짜. 엄마는 맨날 그 소리야. 조금만 신경 쓰라고. 수진과 승우는 밥을 먹기 시작했다. 정희는 그들 옆에 앉았지만 아무도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마치 투명인간처럼 그녀는 그저 밥을 차려주고 설거지를 하는 사람일 뿐이었다. 늦은 밤 정희는 방을 나와 거실로 돌아왔다. 텅 빈 거실, 텅 빈 마음. 그녀는 소파에 앉아 눈가에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닦지 않았다. 어차피 아무도 보지 않는 눈물이었다. 다음 날 오전 정희가 남편 서재 청소 중 중요라고 적힌 낡은 봉투를 발견하고 문서를 꺼낸다. 문서엔 소유권자 이정희가 적혀 있었다. 갑자기 딸 수진이 서재에 나타나 정희를 의심한다. 정희는 황급히 문서를 숨긴다. 엄마 뭐해? 아빠 서재는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고 했잖아. 아, 아무것도 아니야. 청소 중이었어. 수진이 나간 후 정희는 다시 봉투를 꺼내 보았다. 문서를 천천히 다시 읽으며 그녀는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었다. 이것은 그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단 한 장의 종이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매일 재미있고 흥미진지한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새벽 5시 이정희의 하루가 시작된다. 경기도 용인 외곽 은행나무 고목이 서 있는 오래된 한옥 저택. 기와 지붕 아래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온다. 60대 초반의 여인 이정희는 부엌에서 묵묵히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다.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패였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았다. 다만 그 속엔 말할 수 없는 피로가 서려 있었다. 도마 위에서 칼질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린다. 무, 파, 두부. 된장찌개를 끓이는 냄새가 집안 가득 퍼진다. 정희는 밥솥 뚜껑을 열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을 확인하고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오늘도 이렇게 시작하는구나. 그녀의 손은 40년 동안 같은 일을 반복해왔다. 밥 짓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 사이 남편은 회사를 키웠고 아이들은 대학을 나와 각자의 삶을 살았다. 하지만 정희의 삶은 그 자리 그대로였다. 아침 6시 반 남편 박재현이 방에서 나왔다. 65세의 중소기업 대표. 키는 크지 않지만 어깨가 넓고 얼굴엔 권위적인 인상이 가득했다. 회색 정장 바지에 와이셔츠를 걸친 그는 식탁 앞에 앉으며 신문을 펼쳤다. 박. 단 한마디였다. 인사도 눈맞춤도 없었다. 정희는 조용히 밥상을 차렸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재현은 한 숟가락 떠먹더니 인상을 찌푸렸다. 국이 짜. 죄송해요. 몇 년을 해도 감이 없어.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반박할 힘도 변명할 용기도 없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부엌으로 돌아갔다.
재현은 신문을 읽으며 밥을 먹었고 그의 눈엔 아내의 존재 따위 없었다. 식사를 마친 재현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오늘 저녁 늦을 거야. 거래처 사람들이랑 약속 있어. 네. 수진이랑 승우 오면 밥 차려줘. 그것이 전부였다. 재현은 현관에서 구두를 신고 문을 나섰다. 쾅 소리와 함께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정희는 식탁을 바라보았다. 남편이 먹다 남긴 밥상. 그녀는 천천히 그릇을 치우며 남은 국물을 자신의 그릇에 담았다. 혼자 먹는 아침은 언제나 쓸쓸했다. 오전 10시 정희는 집 안 청소를 시작했다. 한옥 저택은 넓었다. 안채, 사랑채, 마당까지 구석구석 손이 닿아야 할 곳이 많았다. 정희는 걸레를 들고 마루를 닦았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다. 멈추면 남편이 뭐라고 할 것이고 아이들이 눈살을 찌푸릴 것이다. 엄마는 원래 그런 일 하는 사람이잖아. 딸 수진이 예전에 했던 말이 귓가를 맴돌았다. 정희는 걸레질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마당엔 은행나무가 서 있었고 그 아래 남편이 심었다는 화분들이 놓여 있었다. 정희가 매일 물을 주지만 재현은 그것을 자신의 공으로 여겼다. 내가 키운 화초들 참 잘 자라지. 그는 손님들에게 그렇게 말했다.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후 2시 딸 수진이 찾아왔다. 38세의 약사. 단정한 헤어스타일에 명품 가방을 맨 그녀는 현관문을 열며 소리쳤다. 엄마, 집에 있어? 응, 여기 있어. 정희는 부엌에서 나왔다. 수지는 소파에 앉으며 가방을 아무렇게나 던졌다. 더워 죽겠네. 물 좀 줘. 응. 정희는 냉장고에서 생수를 꺼내 컵에 따라 주었다. 수지는 단숨에 들이켰다. 엄마 아빠 요즘 어때? 괜찮으셔. 회사 일로 좀 바쁘신 것 같긴 한데. 회사 일은 원래 바쁘지. 근데 요즘 아빠 얼굴이 안 좋던데. 건강검진은 받아? 잘 모르겠어. 아빠가 그런 얘기 안 해주셔서. 수지는 한숨을 쉬었다. 엄마는 정말 같이 사는 사람이 건강검진 받는지도 모르면 어떡해? 좀 신경 쓰라고. 정희는 입술을 꾹 다물었다. 뭐라 반박하고 싶었지만 입 밖으로 나오는 건 언제나 미안해였다. 미안해, 수진아. 됐어. 그나저나 저녁 뭐 해줄 거야? 갈비찜 어때? 좋지. 승우도 온다니까 넉넉하게 해줘. 수지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정희는 더 이상 말을 걸지 않고 부엌으로 돌아갔다. 딸과의 대화는 언제나 이랬다. 명령, 요구, 그리고 무관심. 오후 5시 아들 박승우가 도착했다. 35세의 부동산 중개인. 헐렁한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은 그는 현관문을 열며 큰 소리로 외쳤다. 엄마, 나왔어. 왔구나. 승우는 거실로 들어서며 냉장고를 열었다. 맥주를 꺼내 따서 단숨에 마셨다. 오늘 더워 죽는 줄 알았어. 에어컨 좀 틀어줘. 응. 정희는 리모컨을 들어 에어컨을 켰다. 승우는 소파에 몸을 던지며 다리를 쭉 뻗었다. 엄마, 저녁 뭐야? 갈비찜. 오케이. 배고파 죽겠네. 승우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정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물었다. 요즘 일은 잘 돼? 그냥 그래. 요즘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그래도 열심히 하면. 엄마는 몰라. 요즘 시대가 어떤데? 노력만으론 안 돼. 승우는 한숨을 쉬었다. 근데 엄마 아빠 요즘 회사 어때? 잘 되고 있어? 잘 모르겠어. 아빠가 그런 얘기 안 해주셔서. 아, 진짜. 엄마는 맨날 그 소리야. 조금만 신경 쓰라고. 정희는 또다시 입을 다물었다. 자식들은 언제나 이랬다. 자신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어머니에게만 모든 것을 요구했다.
저녁 7시 식탁이 차려졌다. 갈비찜, 된장찌개, 김치, 나물 반찬들. 정희는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을 바라보았다. 수진과 승우는 식탁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다. 아빠는 안 와? 늦으신데. 그럼 우리끼리 먹자. 수진과 승우는 밥을 먹기 시작했다. 정희는 그들 옆에 앉았지만 아무도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대화는 오직 남매끼리만 오갔다. 언니, 요즘 약국 장사 잘 돼? 그냥 그래. 요즘 경쟁이 심해서. 나도 그래.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예전만 못해. 그러게. 근데 아빠 회사는 괜찮으려나? 모르지. 아빠한테 물어봐야지. 정희는 조용히 밥을 먹었다. 그녀의 존재는 식탁 위에 없었다. 마치 투명인간처럼 그녀는 그저 밥을 차려주고 설거지를 하는 사람일 뿐이었다. 밤 11시 박재현이 돌아왔다. 술 냄새가 진동했다. 비틀거리며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그는 거실 소파에 쓰러졌다. 여보. 정희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재현은 눈을 감은 채 중얼거렸다. 물. 정희는 부엌으로 가서 물 한 잔을 따라왔다. 재현은 물을 받아 마시고는 소파에 다시 누웠다. 오늘 거래처에서 힘들었어. 괜찮으세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재현은 눈을 뜨며 정희를 바라보았다. 그 눈엔 짜증이 가득했다. 너는 집에서 밥만 하면 되니까. 좋겠다.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재현은 다시 눈을 감았다. 방 좀 치워놔. 네. 정희는 남편을 부축해 방으로 데려갔다. 침대에 눕힌 후 그의 구두를 벗기고 이불을 덮어주었다. 재현은 이미 코를 골고 있었다. 정희는 방을 나와 거실로 돌아왔다. 텅 빈 거실, 텅 빈 마음. 그녀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달빛이 은행나무를 비추고 있었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작은 중얼거림이 밤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정희는 눈을 감았다. 눈가에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닦지 않았다. 어차피 아무도 보지 않는 눈물이었다. 다음 날 오전 정희는 남편의 서재를 청소했다. 서재는 집안에서 가장 엄숙한 공간이었다. 나무 책장 가득 법률 서적과 회사 관련 서류들이 꽂혀 있었다. 정희는 먼지를 털며 조심스럽게 책들을 닦았다. 책장 아래 서랍을 열자 오래된 서류 봉투가 눈에 띄었다. 갈색으로 바랜 봉투, 그 위엔 재현의 필체로 중요라고 적혀 있었다. 정희는 잠시 망설였다. 남편의 사적인 물건을 함부로 보는 것은 그녀의 원칙에 어긋났다. 하지만 묘한 예감이 들었다. 마치 이 봉투 안에 뭔가 중요한 것이 있을 것 같은 느낌. 그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낡은 문서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제목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 계약서. 정희는 천천히 내용을 읽어내려갔다. 그러다 한 문장에서 멈췄다. 소유권자 이정희. 정희의 손이 떨렸다. 자신의 이름이 적힌 부동산 문서. 하지만 그녀는 이런 문서의 존재를 전혀 몰랐다. 남편은 왜 이것을 숨겨놨을까? 문서 뒷면엔 또 다른 메모가 있었다. 재현의 필체였다.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문서는 정희에게 전달될 것. 변호사 최윤석이 모든 것을 알고 있음. 정희는 문서를 꼭 쥐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남편은 왜 이런 문서를 남겼을까?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뭐해? 깜짝 놀란 정희는 황급히 문서를 봉투에 넣었다. 돌아보니 딸 수진이 서 있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청소 중이었어. 서재 청소. 아빠 서재는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고 했잖아. 미안해.
먼지가 너무 많이 쌓여서. 수지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어머니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다. 됐어. 오늘 저녁은 간단하게 해줘. 나 약속 있어서 빨리 나가야 해. 응. 수진이 나간 후 정희는 다시 봉투를 꺼내 보았다. 문서를 천천히 다시 읽으며 그녀는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었다. 이것은 그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단 한 장의 종이었다. 정희는 봉투를 가슴에 꼭 안았다. 40년 동안 억눌려 살았던 그녀의 살. 하지만 이제 뭔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았다. 변호사 최윤석. 그녀는 그 이름을 되뇌었다. 내일 그를 찾아가야겠다고 결심했다. 밤이 깊어갔다. 한옥 저택은 고요했지만 정희의 마음속엔 작은 파도가 일기 시작했다. 종이 한 장의 비밀. 그것이 그녀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 아직 아무도 몰랐다. 그날 아침은 평소와 다르지 않게 시작됐다. 정희는 새벽같이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가스레인지 위에서 국이 끓고 밥솥에서는 김이 피어올랐다. 그녀의 손은 기계처럼 움직였다. 40년간 반복해온 동작들. 오전 6시 반 재현이 방에서 나올 시간이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여보? 정희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두드렸다. 대답이 없었다. 이상한 예감이 들었다. 그녀는 문을 열었다. 여보. 재현은 침대에 누워 있었다. 얼굴이 창백했고 식은 땀이 이마를 적시고 있었다. 가쁜 숨소리가 방 안을 채웠다. 여보, 괜찮으세요? 가슴이 답답해. 정희는 급히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손이 떨려 번호를 누르기도 힘들었다. 119. 구급차를 불렀다. 여보, 조금만 참으세요. 구급차 금방 와요. 재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손은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다. 정희는 그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괜찮을 거예요. 괜찮을 거예요. 그녀는 계속 중얼거렸다. 자신에게 하는 말인지 남편에게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다. 구급차가 도착했다. 응급구조사들이 재현을 들것에 옮겼다. 정희는 그들을 따라 구급차에 올랐다. 사이렌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울렸다. 병원 응급실. 의사들이 재현을 급히 검사실로 데려갔다. 정희는 대기실에 홀로 남겨졌다.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진아, 아빠가. 엄마, 무슨 일이야? 아빠가 쓰러지셨어. 지금 병원이야. 전화 너머로 수진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다. 뭐? 어느 병원? 용인중앙병원. 알았어. 금방 갈게. 전화가 끊겼다. 정희는 승우에게도 전화를 걸었다. 같은 대화가 반복됐다. 1시간이 지났다. 의사가 나왔다. 보호자분이신가요? 네, 아내입니다. 환자분이 심근경색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행히 빨리 오셔서 응급처치는 했습니다만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집중치료실로 옮겨야 할 것 같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가족분들 오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갔다. 정희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오전 10시 수진과 승우가 도착했다. 엄마. 수진은 숨을 헐떡이며 대기실로 뛰어왔다. 뒤따라 승우도 들어왔다. 아빠는? 아빠 어디 있어? 집중치료실에 계셔. 의사는 뭐래? 심근경색이래. 상태가 안 좋다고. 수진은 손으로 입을 막았다. 승우는 벽에 기대 섰다. 이런 일이. 어떻게? 담당 의사가 다시 나왔다. 수진과 승우는 급히 의사에게 다가갔다.
저희가 환자 자녀들입니다. 아버지 상태가 어떤가요? 의사는 차분하게 설명했다. 현재 심장 기능이 많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스텐트 시술을 진행했지만 다른 혈관에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최소 일주일은 집중 관찰이 필요합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나요? 현재로선 안정적이지만 장담할 수 없습니다. 환자분의 회복 의지도 중요합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승우는 주먹을 쥐었다. 면회는 가능한가요? 보호자 한 분만 잠깐 가능합니다. 제가 갈게요. 수진이 먼저 나섰다. 의사를 따라 집중치료실로 향했다. 정희와 승우는 대기실에 남았다. 침묵이 흘렀다. 승우는 자판기 앞에 서서 커피를 뽑았다. 정희에게는 건네지 않았다. 엄마. 응? 아빠가 요즘 건강검진 받았어? 잘 모르겠어. 엄마는 정말 같이 사는 사람이 건강검진 받는지도 모르면 어떡해. 정희는 입술을 깨물었다. 수진이 했던 말과 똑같았다. 미안해. 됐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뭐가 달라져. 승우는 커피를 홀짝이며 창밖을 바라봤다.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30분 후 수진이 돌아왔다. 눈이 붉어져 있었다. 아빠가 많이 힘들어 보여. 수진은 눈물을 닦았다. 승우가 다가가 누나의 어깨를 두드렸다. 괜찮아. 아빠 강하잖아. 그래도 너무 갑작스러워서. 세 사람은 대기실에 앉아 기다렸다. 시간이 더디게 흘렀다. 정희는 가만히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다. 남편이 쓰러졌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 그동안 그는 자신을 하녀처럼 대했지만 그래도 그는 남편이었다. 정희는 자신의 감정을 정리할 수 없었다. 사흘이 지났다. 재현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다. 오히려 악화되고 있었다. 의료진은 최선을 다했지만 그의 심장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다. 나흘째 되는 날 새벽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환자 보호자분이신가요? 지금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희는 서둘러 옷을 입고 병원으로 향했다. 수진과 승우에게도 연락했다. 집중치료실 앞.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정희는 유리창 너머로 남편을 바라봤다. 여러 기계에 둘러싸인 그의 모습. 수진과 승우가 도착했다. 아빠는 아직 안에 계셔. 그때 집중치료실 안에서 경보음이 울렸다. 의료진이 급히 달려갔다. 심폐소생술이 시작됐다. 아빠. 수진이 소리쳤다. 승우는 유리창에 손을 댔다. 정희는 그저 서 있을 뿐이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의료진의 움직임, 기계의 소리, 가족들의 숨소리. 모든 것이 느리게 느껴졌다. 그리고 경보음이 멈췄다. 의사가 고개를 저었다. 간호사가 시계를 보며 시간을 기록했다. 오전 5시 37분. 환자 사망. 문이 열렸다. 의사가 나왔다. 유감입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수진이 무너졌다. 승우가 그녀를 부축했다. 정희는 그저 서 있었다. 면회하시겠습니까?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세 사람은 집중치료실로 들어갔다. 침대 위에 재현. 모든 기계가 꺼져 있었다. 그는 마치 잠든 것처럼 평화로워 보였다. 아빠. 수진이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울었다. 승우도 눈물을 흘렸다. 정희는 침대 옆에 섰다. 40년. 그와 함께한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다. 결혼식 날, 아이들이 태어난 날, 함께 웃었던 날, 그리고 수많은 차가운 날들. 여보. 정희는 작은 목소리로 불렀다. 대답은 없었다. 그녀는 남편의 손을 잡았다. 차갑고 딱딱했다.
눈물이 났다. 슬픔 때문인지 후회 때문인지 해방감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그저 눈물이 흘렀다. 장례식은 3일장으로 치러졌다. 용인의 한 장례식장. 조문객들이 줄을 이었다. 재현의 회사 직원들, 사업 파트너들, 친척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고개를 숙였다. 정희는 상주석에 앉아 있었다. 검은 상복을 입은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조문객들을 맞이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같은 말을 수백 번 반복했다. 정희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수진과 승우도 상주석에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은 울먹이며 조문객들을 맞이했다. 장례식장 뒤편 친척들이 모여 있었다. 재현이 참 갑작스럽게 갔네. 그러게 말이야. 아직 젊은데. 회사는 어쩌려고. 재산이 꽤 있을 텐데 상속 문제가 복잡하겠어. 수군거림이 들렸다. 정희는 듣지 않으려 했지만 귀에 들어왔다. 둘째 날 밤 장례식장 작은 방에서 가족 회의가 열렸다. 수진, 승우 그리고 재현의 동생 박재훈. 세 사람이 모였다. 정희는 부르지 않았다. 형님 유언장이 있다고 들었는데. 재훈이 물었다.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변호사한테 보관되어 있다고 해요. 언제 공개되는데? 장례 끝나고 일주일 후래요. 회사 지분이랑 부동산이 꽤 있을 텐데. 재훈은 턱을 쓸었다. 승우가 끼어들었다. 삼촌, 저희가 당연히 우선권이 있는 거죠? 당연하지. 너희가 직계 자녀들이니까. 엄마는요? 수진의 질문에 재훈이 코웃음을 쳤다. 형수님? 배우자 상속분이야 법으로 정해져 있지. 하지만 재산 대부분은 너희가 받아야 해. 너희가 회사도 이어받아야 하고. 맞아요. 엄마는 그냥 이 집에서 편하게 사시면 되는 거고요. 수진의 말에 승우가 동의했다. 그래, 엄마는 돈 쓸 일도 없잖아. 세 사람은 계속 이야기를 나눴다. 정희의 이름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복도에서 정희는 그 대화를 우연히 들었다. 그녀는 방 앞을 지나가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소리를 들었다. 발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엄마는 그냥 돈 쓸 일도 없잖아. 정희의 가슴이 무너졌다. 남편이 죽었는데 슬퍼할 틈도 없이 자식들은 재산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것도 자신을 배제한 채. 그녀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다. 장례식장 밖으로 나가 밤하늘을 바라봤다. 별들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장례가 끝난 지 일주일 후 강남의 한 법률사무소. 최윤석 법률사무소라는 간판이 걸린 건물 5층. 정희, 수진, 승우 그리고 재훈이 회의실에 모였다. 변호사 최윤석이 그들 앞에 앉았다. 45세의 변호사. 단정한 정장에 검은 테 안경을 쓴 그는 침착한 표정으로 서류를 펼쳤다. 고인이 되신 박재현 대표님의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회의실에 긴장감이 흘렀다. 수진과 승우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정희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먼저 부동산 자산입니다. 용인의 한옥저택, 강남의 오피스텔 2채, 분당의 상가 건물. 총 평가액 약 50억 원입니다. 승우의 눈이 커졌다. 다음으로 회사 지분. 재현기업의 지분 70%, 평가액 약 30억 원입니다. 수진이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예금과 주식 등 금융자산. 약 20억 원입니다. 총 100억. 재훈이 중얼거렸다. 윤석은 계속 읽어나갔다. 유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 지분 70% 중 40%는 장녀 박수진에게, 30%는 장남 박승우에게 상속한다. 수진과 승우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용인 한옥저택과 강남 오피스텔 한 채는 배우자 이정희에게 상속한다.
정희는 고개를 들었다. 나머지 부동산과 금융자산은 자녀들에게 균등 분배한다. 윤석은 서류를 내려놓았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수진이 손을 들었다. 한옥 저택 시세가 얼마나 되나요? 약 15억 원 정도입니다. 오피스텔은요? 약 5억 원입니다. 수진은 계산기를 두드렸다. 승우도 마찬가지였다. 두 사람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잠깐만요. 승우가 말했다. 그럼 엄마가 20억을 가져가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건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윤석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배우자 상속분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오히려 유언장에서 정희 여사님의 몫은 법정 상속분보다 적습니다. 하지만 수진이 끼어들었다. 엄마는 회사 경영에 참여한 적도 없고 돈을 벌어온 적도 없잖아요. 그런데 20억을 가져가는 게 맞나요? 정희는 딸을 바라봤다. 수진의 눈엔 불만이 가득했다. 윤석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다. 유언장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고인의 의지를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의를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소송을 제기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승소 가능성은 낮습니다. 수진과 승우는 서로를 바라봤다. 재훈이 끼어들었다. 형수님, 우리 조카들도 생각해 주셔야죠. 그 돈으로 애들이 회사를 키워야 하는데. 정희는 입을 열려다 닫았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회의가 끝났다. 나가는 길에 수진이 정희에게 다가왔다. 엄마. 응? 엄마는 혼자 살면서 그렇게 큰 돈이 필요 없잖아요. 우리한테 좀 양보해 주시면 안 돼요? 정희는 딸을 바라봤다. 그 눈엔 기대가 가득했다. 나도 생각 좀 해봐야 할 것 같아. 엄마는 맨날 그러시네.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수지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다. 승우도 어머니를 지나쳐갔다. 정희는 홀로 복도에 남았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빌딩 숲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주머니 속에서 봉투를 만졌다. 남편의 서재에서 발견한 그 문서.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정희는 다시 법률사무소 안으로 들어갔다. 윤석을 만나야 했다. 그만이 진실을 알고 있었다. 문을 두드렸다. 변호사님, 제가 여쭤볼 게 있는데요. 노크 소리가 울렸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자 윤석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그는 안경 너머로 정희를 바라보며 의자를 권했다. 정희 여사님, 무슨 일로 다시 오셨습니까? 정희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다. 그녀는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이게 남편 서재에서 찾은 건데요. 윤석은 봉투를 집어들었다. 낡은 갈색 봉투. 그는 안에 문서를 꺼내 읽기 시작했다. 그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다. 이건 제 이름이 적혀 있더라고요. 소유권자라고. 윤석은 문서를 자세히 살펴봤다. 오래된 부동산 등기부 사본이었다. 경기도 여주의 토지와 건물. 소유자는 이정희. 여사님, 이 부동산에 대해 아시는 게 있습니까? 전혀 몰랐어요. 남편이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어요. 윤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컴퓨터를 켰다. 등기부등본을 검색했다. 화면에 정보가 떠올랐다. 여주시 삼북면. 토지 3,000평, 건물 100평. 현재 시세로 약 30억 원입니다. 30억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윤석은 계속 자료를 검색했다. 등기일자가 15년 전이네요. 박재현 대표님이 이정혜 여사님 명의로 등기하셨습니다. 왜 저한테 말을 안 했을까요? 윤석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서랍을 열어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사실
박 대표님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유언장 작성하실 때 따로 봉투 하나를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문서를 아내에게 전달해 달라고. 윤석은 봉투를 꺼냈다. 봉인된 상태였다. 아직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여사님이 직접 여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다. 봉인을 뜯자 편지 한 장이 나왔다. 남편의 필체였다. 정희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미안하다. 평생 당신을 제대로 대하지 못했다. 나는 가부장적인 사람이었고 당신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다. 여주의 땅은 당신 명이다. 내가 회사를 시작할 때 당신의 친정 돈으로 샀던 그 땅이다. 나는 그걸 내 공으로 만들었지만 사실은 당신의 것이었다. 아이들에게는 회사를 물려줄 것이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자유를 주고 싶다. 이 땅을 팔든 지키든 이제는 당신이 선택할 차례다. 용서해줘. 박재현.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40년 만에 처음 받는 남편의 진심 어린 말.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그는 알고 있었다. 윤석은 조용히 티슈를 건넸다. 여사님, 이 문서와 편지는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여주 부동산은 온전히 여사님의 것입니다. 자식들이 알면 어떻게 될까요? 반발할 겁니다. 하지만 법은 여사님 편입니다. 정희는 편지를 꼭 쥐었다. 윤석이 계속 말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상속 문제가 아닙니다. 여사님의 인생을 되찾는 일입니다. 정희는 고개를 들어 윤석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다. 정말 도와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그게 제 일입니다. 일주일 후 한옥 저택 거실. 정희는 수진과 승우를 불러 모았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말을 꺼냈다. 너희한테 할 말이 있어. 뭔데요, 엄마? 수진이 무심하게 물었다. 승우는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아빠가 여주에 땅을 남겨주셨어. 내 명의로.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다. 수진이 고개를 들었다. 뭐라고요? 여주에 토지랑 건물이 있대. 내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다고. 승우가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빠 유언장에는 그런 거 없었잖아요. 유언장이랑 별개래. 15년 전에 이미 내 명의로 되어 있었대. 수진이 벌떡 일어났다. 15년 전부터? 그럼 엄마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나도 어제 알았어. 변호사님이 알려주셨어. 믿을 수 없어. 엄마가 혼자 숨기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나도 정말 몰랐어. 승우가 다가왔다. 그 땅 시세가 얼마예요? 30억 정도래. 뭐? 두 남매는 서로를 바라봤다. 그들의 얼굴이 붉어졌다. 엄마, 그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회사 지분이랑 부동산 조금 주고 엄마는 50억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나도 어쩔 수 없어. 아빠가 그렇게 해놓으셨어. 수진이 소리쳤다. 아빠가 정신이 없으셨나 봐요. 엄마는 평생 집에서 밥이나 하셨잖아요. 근데 50억을 받으시겠다고요? 정희의 가슴이 무너졌다. 딸의 말이 칼처럼 박혔다. 수진아. 엄마, 우리는 그 돈으로 회사를 키워야 해요. 직원들 월급도 줘야 하고 투자도 해야 하고. 엄마는 혼자 사시면서 뭐 하시려고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세요? 나도. 내 삶이 있어. 승우가 끼어들었다. 엄마, 제발. 그 땅 우리한테 넘겨주세요. 우리가 더 절실해요. 정희는 두 자식을 바라봤다. 그들의 눈에는 탐욕만이 가득했다. 안 돼. 이건 내 거야.
수진이 비웃었다. 엄마가 무슨 돈으로 그 땅을 샀는데요? 내 친정 돈으로 샀어. 아빠가 회사 시작할 때. 그거야 옛날 일이잖아요. 그 돈이 얼마나 됐다고. 1억? 2억? 지금은 30억이 됐어요. 누가 키운 거예요? 아빠가 키운 거죠. 정희는 입술을 깨물었다. 말문이 막혔다. 승우가 다가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 우리 가족이잖아요. 가족끼리 이러지 말아요. 그 땅 우리한테 주세요. 정희는 손을 빼냈다. 안 돼. 이건 내가 지킬 거야. 수진이 냉소를 띠며 말했다. 좋아요. 그럼 우리도 방법이 있어요. 무슨 방법? 법적으로 다툴 거예요. 그 등기가 정당한지 확인해 볼 거예요. 어쩌면 위조일 수도 있잖아요. 정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위조라니. 너희 아빠가 직접. 증거가 있어요? 엄마가 직접 본 거예요? 정희는 대답하지 못했다. 수지는 가방을 집어들었다. 변호사 선임할 거예요.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두 남매는 집을 나갔다. 쾅 하는 문소리와 함께 정희는 홀로 남겨졌다. 다음 날 정희는 다시 윤석의 사무실을 찾았다. 변호사님, 애들이 저를 고소하겠대요. 윤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증거가 있습니다. 그는 서류를 꺼냈다. 15년 전 등기부등본, 당시 매매계약서, 그리고 박 대표님의 편지. 모두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도 애들이 위조라고 우기면요? 그럴 리 없습니다. 등기부등본은 국가기관이 관리하는 공문서입니다. 위조는 불가능합니다. 정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윤석이 계속 말했다. 여사님, 이제부터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하든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날부터 정희의 법 공부가 시작됐다. 윤석은 상속법, 부동산법, 민법의 기초를 차근차근 설명해줬다. 정희는 메모하며 열심히 배웠다. 상속은 크게 유언 상속과 법정 상속으로 나뉩니다. 유언이 있으면 유언이 우선이지만 유류분이라는 게 있어서 최소한의 상속분은 보장됩니다. 유류분이요? 네. 자녀들은 법정 상속분의 절반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사님의 경우 여주 부동산은 유언과 무관하게 이미 15년 전에 여사님 소유가 됐으니 유류분 대상이 아닙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다. 그럼 애들이 뭘 주장할 수 있어요? 아마도 사회행위 취소를 주장할 겁니다. 아버지가 채권자를 해하려고 재산을 은닉했다는 주장이죠. 하지만 15년이나 지났고 당시 회사는 건전했으니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정희는 점점 자신감이 생겼다. 매일 윤석의 사무실을 찾아가 공부했다. 한 달이 지났다. 정희는 이제 기본적인 법률 용어를 이해했고 상속 관련 판례도 공부했다. 그녀는 더 이상 무지한 주부가 아니었다. 여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 빨리 배우시는 분은 처음 봅니다. 윤석의 칭찬에 정희는 수줍게 미소 지었다. 제 인생이 걸린 일이니까요. 맞습니다. 이건 단순한 재산 싸움이 아닙니다. 여사님의 존엄을 되찾는 일입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알았다. 자신이 얼마나 억울하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어느 날 윤석이 정희에게 제안했다. 여사님, 한 가지 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뭔가요? 박 대표님의 생전 재산 변동 내역을 조사해야 합니다. 혹시 다른 숨겨진 자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조사하죠? 여사님이 배우자이시니 금융거래 내역을 열람할 권한이 있습니다.
은행들을 방문해서 거래 내역을 받아오세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부터 그녀는 서울과 경기도의 은행들을 돌아다녔다.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남편이 거래했던 모든 은행을 찾았다. 고인의 배우자입니다. 거래 내역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신분증하고 가족관계 증명서 보여주세요. 서류를 제출하고 기다렸다. 창구 직원이 프린트된 내역서를 건넸다. 최근 5년치입니다. 정희는 내역서를 받아 꼼꼼히 살펴봤다. 매달 일정한 입출금 내역, 그리고 이상한 송금 기록. 이게 뭐지? 매달 500만 원씩 모르는 계좌로 송금되고 있었다. 수신자는 박재훈. 남편의 동생이었다. 정희는 다른 은행도 방문했다. 그곳에서도 비슷한 기록을 발견했다. 재현은 동생에게 매달 거액을 송금하고 있었다. 총액이 5년간 3억. 정희는 윤석에게 내역서를 가져갔다. 변호사님, 이것 좀 보세요. 윤석은 내역서를 검토했다. 그의 표이 굳어졌다. 박재훈 씨에게 매달 500만 원. 이건 증여입니다. 증여요? 네. 정당한 대가 없이 돈을 준 거니까요. 그럼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 윤석은 컴퓨터를 검색했다. 신고 기록이 없네요. 탈세입니다. 정희의 눈이 커졌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박재훈 씨가 가산세를 포함해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윤석은 잠시 멈췄다. 이 돈은 상속 재산에서 빠져나간 겁니다. 자녀들이 받을 상속분이 줄어든 거죠. 그럼 애들한테 말해야 하나요? 아직은 아닙니다. 카드로 남겨둡시다. 필요할 때 쓰겠습니다. 정희는 계속 조사했다. 남편의 서재, 회사 서류, 컴퓨터. 모든 것을 뒤졌다. 그리고 또 다른 비밀을 발견했다. 재현은 10년 전 회사 명의로 강원도 땅을 샀다. 하지만 등기부를 보니 개인 명의로 바꿔놓았다. 회사 돈으로 산 땅을 횡령한 것이었다. 이건 범죄 아닌가요? 윤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업무상 횡령입니다. 공소시효는 10년인데 아슬아슬하게 지났네요. 그럼 처벌은 못 받나요? 형사 처벌은 못 받지만 민사상 책임은 남아 있습니다. 회사가 유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희는 모든 증거를 정리했다. 은행 내역서, 부동산 등기부, 회사 서류. 파일이 두둑해졌다. 여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싸울 수 있습니다. 윤석의 말에 정희는 미소 지었다. 처음으로 자신이 뭔가를 해냈다는 느낌이 들었다. 2달 후 정희는 법원에서 소장을 받았다. 민사소송 제기 통지서. 수진과 승우가 어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 내용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무효 확인. 정희는 소장을 읽으며 손을 떨었다. 원고들은 피고 이정희가 보유한 여주시 부동산이 사회행위로 취득된 것이므로 무효임을 확인하고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고들에게 이전할 것을 청구한다. 자식들이 어머니를 법정으로 끌어들인 것이다. 정희는 윤석에게 전화를 걸었다. 변호사님, 소장이 왔어요. 예상했습니다. 사무실로 오시겠습니까? 1시간 후 윤석의 사무실. 정희는 소장을 건넸다. 윤석은 천천히 읽어내려갔다. 예상대로 사회행위를 주장하네요. 하지만 근거가 약합니다. 이길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우리에겐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은 정희가 모아온 증거 파일들을 펼쳤다. 우리도 반소를 제기하겠습니다. 반소요? 네. 박재훈 씨의 탈세, 박재현 대표의 횡령. 이 모든 것을 법정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당황할 겁니다. 정희는 긴장했다. 애들이랑 완전히 싸우는 거네요.
여사님, 이미 자녀분들이 먼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제는 물러설 수 없습니다. 정희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40년간 참고 살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좋아요. 싸우겠습니다. 좋은 결정입니다. 제가 답변서를 작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소장도 준비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답변서와 반소장이 법원에 제출됐다. 정희의 답변은 명확했다. 여주 부동산은 15년 전 합법적으로 취득한 것이며 사회 행위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반소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다. 반소 원고 이정희는 고인 박재현의 동생 박재훈이 고인으로부터 5년간 3억 원의 증여를 받고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 고인이 회사 자금으로 개인 부동산을 취득한 횡령 사실을 고발하며 해당 금액을 상속 재산에 포함시킬 것을 청구한다. 소장이 수진과 승우에게 전달됐다. 그날 밤 정희의 휴대폰이 울렸다. 수진이었다. 엄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삼촌을 고발하고 아빠를 횡령범으로 만들고. 엄마 정신이 있으세요? 정희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사실을 말한 것뿐이야. 너희가 먼저 나를 고소했잖니. 우린 정당한 권리를 찾는 거예요. 엄마는 가족을 파괴하고 있어요. 가족? 너희가 나를 가족으로 본 적이나 있니?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법정에서 보자.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살 거야. 정희는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다. 은행나무가 달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다. 정희는 혼자 중얼거렸다. 이제 시작이구나. 재판 당일 아침 정희는 일찍 일어났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낯선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다. 검은색 정장에 단정하게 묶은 머리. 40년 동안 한 번도 입어본 적 없는 옷차림이었다. 항상 앞치마를 두르고 편한 옷만 입고 살았던 그녀. 괜찮아. 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전 9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정희는 윤석과 함께 법원 건물로 들어갔다. 높은 천장, 대리석 바닥, 복도를 오가는 사람들. 모든 것이 낯설고 위압적이었다. 긴장되세요? 윤석이 물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길 수 있습니다. 진실은 우리 편입니다. 법정 앞 대기실. 정희는 의자에 앉아 심호흡을 했다. 그때 복도 끝에서 수진과 승우가 나타났다. 두 남매는 각자의 변호사와 함께 걸어왔다. 수진은 어머니를 보자마자 고개를 돌렸다. 승우도 마찬가지였다. 한때 가족이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적이 되어 있었다. 피고인 측과 원고인 측 입장하세요. 법정 문이 열렸다. 정희는 떨리는 다리로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판사석 앞에 높은 의자, 증인석, 방청석. 그리고 맞은편에 앉은 자식들. 판사가 입장했다. 50대 중반의 여성 판사. 그녀는 서류를 펼치며 말했다. 민사합의 제2023-1만 2345호 원고 박수진, 박승우 대 피고 이정희.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무효 확인 및 반소 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다. 정희의 인생을 건 싸움이 시작됐다. 원고 측 변호사가 먼저 일어섰다. 40대 남성 변호사. 명함에는 김성민 법률사무소라고 적혀 있었다. 재판장님, 원고들은 피고가 보유한 여주시 부동산이 사회행위로 취득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근거를 제시하세요. 고인 박재현 대표는 15년 전 회사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재산을 은닉하기 위해 부인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했습니다.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입니다. 김 변호사는 서류를 제출했다. 15년 전 회사 재무제표입니다.
당시 부채 비율이 높았고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검토했다. 윤석이 일어났다. 이해 있습니다. 재판장님, 말씀하세요. 당시 회사는 일시적 어려움을 겪었을 뿐 부도 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동산은 피고 이정희 여사의 친정 자금으로 구입한 것입니다. 윤석은 증거를 제출했다. 이것은 15년 전 피고의 친정 어머니로부터 받은 5억 원의 송금 내역입니다. 이 돈으로 여주 부동산을 구입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반박했다. 그것이 증여인지 차용인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차용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가족 간 거래에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는 것은 일반적입니다. 그렇다면 증여로 봐야 하며 증여세 신고를 했어야 합니다. 신고 기록이 있습니까? 순간 정의의 가슴이 철렁했다. 윤석이 침착하게 대답했다. 당시에는 5억 원 이하 증여는 비과세였습니다. 따라서 신고 의무가 없었습니다. 김 변호사의 얼굴이 굳어졌다. 판사가 끼어들었다. 원고 측 다른 근거가 있습니까? 재판장님, 피고는 평생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30억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윤석이 즉시 반박했다. 이해 있습니다. 경제활동 여부와 재산 소유권은 별개입니다. 피고는 40년간 가사 노동으로 가정에 기여했으며 이는 경제적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원고들은 피고를 사회행위로 고소하면서 정작 고인이 동생에게 5년간 3억 원을 무신고 증여한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방청석이 웅성거렸다. 수진과 승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판사가 물었다. 피고 측 그 증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윤석은 은행 거래 내역서를 제출했다. 판사가 검토했다. 매달 500만 원. 5년간. 이건 명백한 증여네요. 신고는 했나요? 김 변호사가 당황하며 대답했다. 그건 저희가 파악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원고들도 몰랐다는 말입니까? 수진이 일어났다. 재판장님, 저희는 그런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고인의 재산 관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소송을 제기한 겁니까? 수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판사는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계속하세요. 오후 재판이 재개됐다. 이번에는 증인 신문 순서였다. 원고 측은 박재훈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훈이 증인석에 섰다. 선서를 하고 앉았다. 김 변호사가 물었다. 증인은 고인 박재현 대표의 동생이시죠? 네. 형님과 가까운 사이였습니까? 물론입니다. 형님은 저를 많이 아끼셨습니다. 15년 전 여주 부동산 구입에 대해 아시는 바가 있습니까? 재훈은 정의를 흘끗 보며 말했다. 형님이 그때 회사가 어려워서 재산을 숨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형수 명의로 등기했다고 들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다. 정의는 주먹을 쥐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형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술 드시고 만약을 위해 재산을 분산해뒀다고. 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상입니다. 이번엔 윤석의 차례였다. 그는 천천히 증인석으로 다가갔다. 증인, 고인으로부터 5년간 매달 500만 원을 받으셨죠? 재훈의 표정이 굳었다. 그건 은행 거래 내역이 있습니다. 부인하지 마십시오. 형님이 도와주신 겁니다. 무슨 명목으로 도와주셨습니까? 그냥 형제간에 정당한 대가 없이 받은 돈은 증여입니다. 증여세 신고하셨습니까? 재훈은 대답하지 못했다. 대답하세요. 증인은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 했습니다. 총 3억 원의 증여를 받고도 신고하지 않았다. 이는 탈세입니다.
방청석이 웅성거렸다. 판사가 말했다. 증인, 그것이 사실입니까? 재호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윤석이 계속 물었다. 증인은 방금 고인이 재산을 숨기려고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렇다면 증인에게 준 3억도 숨긴 재산 아닙니까? 그건 증인도 공범인 셈이죠? 아닙니다. 그럼 15년 전 여주 부동산도 숨긴 재산이 아닙니다. 합법적 증여였습니다. 재호는 말문이 막혔다. 윤석은 판사를 향해 말했다. 재판장님, 증인의 증언은 모순으로 가득합니다. 신빙성이 없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인정합니다. 다음 증인 부르세요. 다음 증인은 정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다리로 증인석에 섰다. 선서를 하고 앉았다. 수진과 승우가 어머니를 노려보고 있었다. 윤석이 부드럽게 물었다. 증인, 40년 결혼 생활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정인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저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남편과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4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증인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정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남편은 저를 하인처럼 대했습니다. 밥 청소해, 시끄러워. 그게 제가 들었던 전부였습니다. 자녀들은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는 원래 그런 일 하는 사람이라고 제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방청석이 조용해졌다. 수지는 고개를 숙였다. 여주 부동산에 대해 언제 알게 되셨습니까? 남편이 돌아가신 후 서재에서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왜 남편은 증인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정희는 남편의 편지를 꺼냈다. 이 편지에 쓰여 있습니다. 읽어도 될까요? 판사가 허락했다.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읽었다. 정희에게 미안하다. 평생 당신을 제대로 대하지 못했다. 여주의 땅은 당신의 친정 돈으로 산 것이다. 당신에게 자유를 주고 싶다. 용서해줘.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40년 만에 처음 들은 말이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야 제가 인간으로 대접받았습니다.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판사도 눈시울을 붉혔다. 김 변호사가 일어났다. 증인, 하지만 그 편지의 진위는 확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윤석이 즉시 반박했다. 필적 감정을 받았습니다. 고인의 글씨가 맞습니다. 김 변호사가 다시 물었다. 증인은 40년 동안 아무 경제 활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30억을 받는 것이 정당합니까? 정희가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제가 40년 동안 한 일이 경제 활동이 아니라는 겁니까? 그건 저는 매일 15시간씩 일했습니다.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아이들 돌보고. 만약 제가 안 했다면 우리 가족은 가정부를 고용해야 했을 겁니다. 정희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가정부 월급이 얼마입니까? 한 달에 300만 원? 40년이면 14억 4천만 원입니다. 저는 그것도 못 받았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수 소리가 터졌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다. 조용히 하세요. 정희는 계속 말했다. 제 친정 돈 5억으로 산 땅이 30억이 됐습니다. 그건 제 몫입니다. 저는 이제 제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습니다. 김 변호사는 더 이상 질문하지 못했다. 정희는 증인석에서 내려왔다. 최후 변론이 시작됐다. 김 변호사가 먼저 나섰다. 재판장님, 원고들은 단지 정당한 상속을 원할 뿐입니다.
고인의 재산은 가족 모두의 것입니다. 윤석이 일어났다. 재판장님, 이 사건은 단순한 재산 분쟁이 아닙니다. 한 여성의 존엄을 되찾는 싸움입니다. 그는 정의를 가리켰다. 이정의 여사는 40년간 가족을 위해 희생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그녀를 인간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인처럼 도구처럼 취급했습니다. 고인은 마지막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자유를 주려 했습니다. 이것은 정당한 증여이며 어떤 불법도 없습니다. 원고들은 어머니가 재산을 갖는 것을 참을 수 없어 합니다. 40년간 공짜로 누렸던 가사 노동이 끝나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방청석이 숙연해졌다. 재판장님, 법은 정의를 실현하는 도구입니다. 이정의 여사에게 정의를 주십시오. 윤석이 자리에 앉았다. 판사는 잠시 서류를 검토했다. 양측의 주장을 모두 들었습니다. 판결은 일주일 후 선고하겠습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다. 정의는 법정을 나섰다. 복도에서 수진과 마주쳤다. 엄마.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의는 딸을 바라봤다. 법정에서 보자고 했지. 이제 끝까지 가는 거야. 정의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다. 윤석이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다. 잘하셨습니다. 이제 판결만 남았습니다. 일주일의 기다림이 시작됐다. 일주일 후 다시 법정. 정의는 윤석과 함께 피고석에 앉아 있었다. 맞은편에는 수진과 승우, 그리고 그들의 변호사. 방청석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이 사건은 언론의 관심을 받으며 화제가 되어 있었다. 40년 헌신한 주부, 자식들과 재산 소송. 가족의 배신, 한 여성의 반격. 신문 헤드라인들이 정의의 이야기를 다뤘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응원했다. 판사가 입장했다. 방청석이 조용해졌다. 민사합의 제2023-1만 2345호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피고인과 원고인은 일어서십시오. 정의와 수진, 승우가 일어섰다. 정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판사는 판결문을 펼쳤다. 먼저 원고들의 청구에 대해 판단하겠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보유한 여주시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취득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정이 숨을 죽였다. 그러나 증거를 검토한 결과 해당 부동산은 피고 이정희의 친정 자금 5억 원으로 15년 전 정당하게 구입되었으면 당시 채권자를 해할 의도나 실질적 위험이 없었다고 판단됩니다.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또한 고인 박재현은 사망 직전 작성한 편지를 통해 해당 부동산이 피고의 몫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필적 감정 결과 편지는 진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판사는 잠시 멈추고 원고들을 바라봤다. 오히려 원고들은 고인이 제3자에게 5년간 3억 원을 증여한 사실,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 등 상속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들을 파악하지 못한 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승우가 주먹을 쥐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다. 정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윤석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겼습니다. 판사가 계속 말했다. 다음으로 피고의 반소에 대해 판단하겠습니다. 피고는 고인의 동생 박재훈이 5년간 3억 원의 무신고 증여를 받았으며 이를 상속 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훈이 방청석에서 고개를 떨구었다. 은행 거래 내역과 증언을 종합한 결과 이는 사실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박재훈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해당 3억 원은 상속 재산에 포함됩니다. 또한 고인이 회사 자금으로 취득한 강원도 부동산에 대해서도 이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므로 상속인들이 회사에 반환해야 합니다. 판사는 판결문을 덮었다. 이상으로 피고 이정희의 반소 청구를 인용합니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소송 비용을 지급하십시오. 마지막 망치 소리가 울렸다. 판결을 종료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정희는 그제야 눈물을 흘렸다. 이겼다. 40년 만에 그녀는 자신의 권리를 되찾았다. 법정을 나서자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이정희 여사님,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자녀분들과 화해하실 계획이신가요?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플래시가 터졌다. 정희는 당황했지만 윤석이 그녀를 보호하며 말했다. 잠시 후 입장문을 발표하겠습니다. 지금은 여사님이 쉬셔야 합니다. 그들은 기자들을 피해 사무실로 향했다. 차 안에서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다. 정말 끝난 건가요? 네, 끝났습니다. 여사님이 이기셨습니다. 정희는 긴 한숨을 쉬었다. 40년간 쌓였던 무게가 내려가는 느낌이었다. 법률사무소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축하했다. 축하드립니다, 여사님. 정말 대단하세요. 정희는 어색하게 미소 지었다. 이렇게 칭찬받는 것이 낯설었다. 윤석의 사무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정희는 물었다. 이제 뭘 해야 하나요? 여주 부동산은 온전히 여사님 것입니다. 팔아도 되고 보유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용인 한옥과 강남 오피스텔도 여사님 소유입니다. 총 얼마 정도 되나요? 약 50억 원 정도입니다. 정희는 그 숫자를 실감할 수 없었다. 평생 남편에게 생활비를 받아 쓰던 그녀. 이제 50억의 주인이 되었다. 변호사님. 네.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윤석은 미소 지었다. 천천히 생각하세요. 이제 시간은 충분합니다. 여사님의 인생이니까요. 그날 저녁 정희는 혼자 한옥 저택으로 돌아왔다. 텅 빈 집. 예전 같으면 외로웠을 이 공간이 이제는 자유로웠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곳. 그녀는 마루에 앉아 마당을 바라봤다. 은행나무가 달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다. 정희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이제 시작이야. 내 인생의 시작. 며칠 후 한옥 저택 앞. 수진과 승우가 찾아왔다. 정희는 현관에서 그들을 마주했다. 엄마.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두 남매는 초췌해 보였다. 들어와. 정희는 그들을 거실로 안내했다. 예전처럼 자리를 권하고 차를 내오지 않았다. 그저 맞은편에 앉았다. 침묵이 흘렀다. 승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심했습니다. 엄마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수진도 고개를 숙였다. 엄마, 저도 미안해요. 엄마의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엄마도 인생이 있다는 걸 생각하지 못했어요. 정희는 두 자식을 바라봤다. 한때는 품에 안았던 아이들. 이제는 자신을 법정으로 끌고 간 사람들. 너희가 진심으로 뉘우치는 거니? 네, 엄마. 법정에서 나를 모욕하고 40년 헌신을 무시했을 때는 생각 안 했니? 수진이 눈물을 흘렸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희는 한숨을 쉬었다. 나는 평생 너희 엄마로만 살았어. 이정희라는 사람은 없었어. 항상 재현이 아내 수진이랑 승우 엄마였지. 엄마, 이제는 이정희로 살고 싶어. 내 이름으로, 내 선택으로. 승우가 무릎을 꿇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수진도 함께 무릎을 꿇었다. 엄마, 다시 기회를 주세요. 이제는 엄마를 제대로 대하겠습니다. 정희는 그들을 내려다봤다. 마음 한편이 아팠다. 하지만 동시에 단단해진 무언가가 있었다. 일어나. 엄마. 일어나라고 했어. 두 남매가 일어났다. 정희가 말했다.
용서는 해줄게. 너희는 내 자식이니까. 하지만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이제 내 삶을 살 거야. 너희 집안일을 해주고 손주들 돌봐주고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엄마. 이해해요. 가끔 만나서 밥 먹고 이야기하는 건 좋아. 하지만 엄마를 이용하려고 하지 마. 네, 엄마. 정희는 일어섰다. 이제 가봐. 나 바쁘거든. 엄마 뭐 하시게요? 정희는 미소 지었다.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 한 달 후 정희는 여주 부동산을 방문했다. 3,000평의 땅. 그 위에 작은 한옥 건물이 있었다. 오랫동안 방치되어 잡초가 무성했지만 정희의 눈에는 가능성이 보였다. 여기를 뭘 할 수 있을까? 함께 온 윤석이 말했다. 팔면 30억입니다. 그 돈으로 편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안 팔아요. 여기서 뭔가 해보고 싶어요. 무엇을요? 정희는 땅을 둘러보며 말했다. 카페는 어때요? 아니면 작은 게스트하우스? 평생 요리하고 사람 돌보는 일 했으니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윤석은 미소 지었다. 좋은 생각입니다. 제가 사업 계획 짜는 것 도와드리겠습니다. 정말요? 물론입니다. 여사님의 새 출발이잖아요. 2달간 준비가 이어졌다. 정희는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카페 겸 게스트하우스로 꾸몄다. 이름은 은행나무 아래. 용인 한옥마당에 은행나무를 떠올리며 지은 이름이었다. 정희는 직접 인테리어를 고르고 메뉴를 짰다. 평생 가족을 위해 요리했던 그녀. 이제는 손님들을 위해 요리했다. 오픈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언론에서 화제가 된 그 주부의 카페. 사람들은 호기심 반, 응원 반으로 찾아왔다. 어서 오세요. 정희는 앞치마를 두르고 손님들을 맞이했다. 예전과 비슷해 보였지만 그녀의 표정은 달랐다. 행복해 보였다. 여기 된장찌개 정말 맛있어요. 이 집 사장님이 그분이래요. 법정에서 이긴. 대단하시네요. 응원합니다. 손님들의 칭찬과 응원. 정희는 수줍게 미소 지으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저녁이 되어 손님들이 떠나고 정희는 마당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다. 별들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다. 윤석이 커피를 가져와 건넸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아니, 윤석 씨.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별을 바라봤다. 행복하세요? 윤석의 질문에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처음으로. 정말 행복해요. 1년 후 가을. 정희의 카페는 여주에서 소문난 명소가 되었다. 맛있는 음식과 따뜻한 분위기, 그리고 주인의 감동적인 이야기.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정희는 바쁘지만 충만한 나날을 보냈다. 어느 날 수진과 승우가 손주들을 데리고 찾아왔다. 할머니. 5살, 7살 손주들이 뛰어왔다. 정희는 아이들을 안으며 미소 지었다. 어머, 우리 손주들. 잘 있었어? 할머니, 여기 너무 좋아요. 아이들은 마당을 뛰어다니며 놀았다. 수진과 승우는 테라스에 앉았다. 엄마, 장사 잘 되시네요. 응. 바빠. 정희는 음료를 내왔다. 예전처럼 시중을 들지 않았다. 그저 손님 대하듯 친절하게. 엄마, 저희 진짜 반성하고 있어요. 수진이 말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이제 이해해요. 엄마도 인생이 있다는 거. 엄마의 희생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 그걸 깨달았으면 됐어. 승우가 물었다. 엄마 재산 중 일부를 기부하신다고 들었는데 사실이에요? 응. 절반 기부하기로 했어. 절반이요? 25억이나. 정희는 미소 지었다.
나는 이 카페 하나면 충분해. 나머지는 나처럼 힘들게 사는 여성들을 위해 쓰고 싶어. 어떤 여성들이요? 가정폭력 피해자, 이혼 후 홀로 아이 키우는 엄마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부들. 그 사람들에게 법률 지원이랑 자립교육을 제공하는 재단을 만들 거야. 윤석이 옆에서 설명했다. 이정의 재단입니다. 제가 이사로 참여해서 운영을 돕기로 했습니다. 수진과 승우는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다. 엄마, 대단하세요. 대단한 게 아니야. 나 같은 사람이 더 생기지 않았으면 해서. 정희는 아이들을 바라봤다. 너희 딸들이 자라서 누구 아내, 누구 엄마로만 살지 않기를 바라. 자기 이름으로 살기를 바라. 수지는 눈물을 닦았다. 가르쳐 줄게요. 딸한테. 해질 무렵 가족들이 돌아갔다. 정희는 혼자 마당을 정리하다가 서재로 들어갔다. 책상 서랍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다. 그 봉투. 남편의 서재에서 찾았던 모든 것을 바꾼 종이 한 장. 정희는 그 문서를 펼쳤다. 소유권자 이정희. 단 한 줄. 하지만 그 한 줄이 그녀의 40년 인생을 바꿨다. 고맙습니다, 여보. 정희는 남편에게 말했다. 비록 살아생전엔 그녀를 제대로 대하지 못했지만 마지막엔 그가 양심을 지켰다. 그녀는 문서를 다시 봉투에 넣고 서랍에 넣었다. 이제 그것은 과거였다. 중요한 건 현재와 미래였다. 마당으로 나가자 석양이 지고 있었다. 정희는 벤치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다. 주황빛 하늘, 시원한 가을바람, 그리고 평화로운 마음. 종이 한 장으로 무너졌던 내 삶이. 정희는 혼잣말을 했다. 종이 한 장으로 다시 일어섰어. 그녀는 미소 지었다. 62세.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나이. 하지만 정희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다.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다. 정희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이제야 내 인생의 주인이 됐어. 바람이 불어왔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 정희는 눈을 감고 그 바람을 느꼈다. 자유, 존엄, 행복. 40년 만에 되찾은 것들. 그리고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정희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다. 이정희라는 이름으로.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어머니도 아닌 오직 자기 자신으로. 종이 한 장의 비밀. 그것은 단순한 재산 문서가 아니었다. 한 여성의 존엄을 되찾아준 인생을 바꾼 기적이었다.